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조 티밍 발표를 맡게 된 권순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발표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은 먼저 제 목차부터 설명드리고 갈게요. 프로젝트 소개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은 어떻게 수립했는지, 그 다음에 그 중간 단계에서 시연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분석 설계 단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히스토리랑 그 다음에 저희 조원들 소감 발표 한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젝트 소개고요. 일단 저희는 평소에 셋업을 사용할 때 그 네이버 카페라는 곳에서 이제 자료를 받아왔어요. 근데 저희는 솔직히 사용하는데 문제점은 없었는데 이걸 보면서 강사님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바 100기, 자바 101기 이런 거 할 때마다 강사님은 똑같은 내용들을 전 기수에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수만 다를 뿐 내용은 다 똑같았던 거예요. 근데 카페가 바뀌면, 기수가 바뀌면 카페도 바뀌고 일일이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들이 생겼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연결점이 없는 카페들을 이제 하나로 뭉쳐서요.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티밍,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제 저희는 오프라인 학원의 정보 저장, 교환, 관리 플랫폼으로 이제 개발되었고요. 학생들의 문제, 자료, 동영상 공유를 통해서 학원을 하나의 커뮤니티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문제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일정 조율 등의 도구를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강사의 학생 활동을 확인할 수 있고 강의 자리 관료로 해서 더 좋은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개발 계획 수립 단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설정과 코딩 규칙을 먼저 정해놓고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먼저 업로드를 해놓은 다음에 수시로 확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은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카페를 기본 툴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CSS인 디스코드나 그 다음에 깃허브,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어의 스택 게시판 같은 것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오키의 기본적인 틀 같은 것들도 저희가 좀 따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 일정표인데요. 위에 보이시는 첫 번째 주에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였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이시는 이제 약 4주간의 기간 동안 이제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개발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주 때는 테스트 작업 및 문서 작업 등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여기서 시연 동영상을 한번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여기 시연 동영상에서는 제가 나레이션을 해가지고 이거 화면을 보시고 집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언제나처럼 비트캠프의 새로운 기수, 새로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비트캠프의 매니저 김대현 씨는 새로운 과정 개설을 위해 티밍에 접속합니다. 새로운 수업에 등록한 학생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 수업은 약 6개월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배정된 강사는 학원에서 인기가 좋은 천봉출 강사님이시고요. 수업이 진행되는 일자에 사용 가능한 강의실인 실강의실을 선택하고 강의실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학생 수는 20명으로 배정했습니다. 그 뒤에 꼼꼼한 성격의 매니저 김대현 씨는 학생들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러 갈 차례인데요. 회원관리 페이지로 들어간 김대현 씨는 반을 선택하고 계정들이 제대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해보고 그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일이 늘어서 또 슬픈 매니저 천봉출 씨입니다.
네, 강사인데요. 이제 홍봉출 강사님은 개강 전 수업 준비를 위해 미리 접속합니다. 반의 학생들이 빠르게 친해져야 수업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강사님은 학생들이 첫날부터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캘린더에 계획을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첫 주에는 자기소개를 하고 금요일에는 다 같이 회식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친해지기 위해선 알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강사님은 반 캘린더에 일정을 추가하고 공지사항도 미리 써놓기로 합니다. 예전 글을 불러올 수 있다니 네이버에는 이런 게 없죠? 이 수업에서 가져오면 좋겠네요. 저번 강의에서 사용한 글을 그대로 가져오기로 합니다. 따로 찾아갈 것 없이 글 옮기기로 통해서 바로 가져올 겁니다. 미를 보기로 보니 가져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것들은 제외합니다. 공지사항이 제대로 올라갔고요. 기본 게시판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게시판도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시판이 필요할까 생각하던 강사님은 과목별로 게시판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게시판을 추가합니다. 일단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자기소개를 제출할 수 있게 미리 과제글을 써놓기로 했습니다. 일정이 있으니 과제를 내줘야겠죠. 일단 제출 마감일은 7월 31일로 정하고 제목을 적은 뒤에 간단하게 코멘트도 남기도록 합니다. 자, 이제 과제 제출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직 수업 시작 전이기 때문에 캘린더로 한번 돌아가고요. 그리고 일정을 한번 수정해주고 사전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의 첫날 이인찬 학생은 학원에서 전달받은 계정을 티밍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을 하니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네요. 귀찮지만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밋밋한 프로필 사진도 수정하는데요. 이러니까 조금 나아 보이네요. 메인 화면으로 오니 다양한 화면들이 보입니다. 달력에는 자기소개 일정이 적혀있고 내려다 보니 더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네요. 그때 갑자기 알림이 떴습니다. 강사님이 보낸 알림인 것 같은데요. 해당 페이지로 보이라고 하네요. 클릭해보니 어떤 글로 이동했습니다. 강사님이 미리 다 같이 보기 위해 띄워놓은 글이었습니다. 강사와 학생을 배려하는 기능이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첫 주가 지나고 천봉출 강사님은 이제 조를 짜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처음 하는 프로젝트이니만큼 매우 중요하겠죠?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일단 첫 프로젝트 이름을 정합니다. 1차 프로젝트네요. 이제 인원수에 맞춰서 적당히 조도 설정해주고요. 처음 배우는 학생들의 프로젝트인 만큼 첫 프로젝트 기간은 넉넉하게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달 정도면 일정에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전이라면 한글로 일일이 만들었을 텐데 참 편리한 기능이네요. 강사님은 학생들의 평균 실력을 고려해서 20명을 4개의 조에 골고루 나눠서 배정합니다. 그리고 첫 프로젝트인 만큼 조장은 전공자가 맡기로 해서 결정됐습니다. 조별로 전공자들을 선택합니다. 이제 프로젝트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할 조가 함께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메인 페이지로 넘어와서 저희 일정을 다시 확인해보니 방금 만든 프로젝트 일정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이인찬 학생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티밍에 접속하는데요. 오늘 처음 만든 우리 조의 깃허브 주소를 링크에 추가해주고요. 체크리스트를 보자니 완료한 일이 있었습니다. 체크를 통해서 완료를 진행해주고 타임라인으로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봅니다. 이런 주말 스터디 일정이 잡혔네요. 해야 한 일에 추가해줍니다. 이제 체크리스트를 추가해줬으니 일정도 추가해야겠네요. 여기서 추가한 일정은 우리 조만의 일정입니다. 주말 스터디 일정을 잡았으니 주말에 스터디 일정을 넣고요. 근데 사실 지금 프로젝트 게시판에 들어온 건 조원들에게 모르는 걸 물어보기 위함입니다. 트러블 슈팅 게시판에 새로운 글을 올려서 물어보기로 합시다. 제목과 내용을 적고
간단하게 태그까지 선택해 줍니다. 이제 글을 올렸으니 잠시 기다리는 동안 조원에게 필요한 파일을 건네받기로 했습니다. 채팅에서 만나기로 했던 채팅에 접속합니다. 그동안 조원이 나눴던 채팅이 보이고요. 힘찬 학생은 미리 말해둔 파일을 조원에게 바로 받습니다. 그리고 힘찬 학생 감사를 표하고요. 이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채팅방이랑 똑같아 보이죠? 그럼 꽤 잘 만든 겁니다. 그리고 방금 아까 올린 글에 댓글이 달렸다는 알람이 왔습니다. 알람을 클릭해 방금 작성한 글로 이동해 봅시다. 조원이 답변을 해줘서 고민했던 문제가 풀린 것 같네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고 항상 감사하다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고요. 해결됨으로 표시를 변경해 줍니다. 이인찬 학생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까먹었네요.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합니다. 지급받은 아이디와 자신이 직접 입력한 홈페이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면 해당 이메일로 새로운 비밀번호가 전송됩니다. 바뀐 비밀번호로 다시 접속을 해서 이번 문제는 조원들이 답을 몰라 학원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스택 게시판에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우선 태그 검색을 통해 비슷한 질문이 있나 찾아보지만 역시나 없습니다. 다른 고수나 강사님의 답변을 기대하며 스택에 글을 남깁니다. 자, 이제 답변을 기다리는 사이 동영상 게시판에 가서 참고할 영상이 있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스크롤을 쭉 내리다 보니 마침 관련된 동영상이 있네요.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봅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이제 슬슬 내용이 이해가 안 갈 때쯤에 댓글 알림이 와서 아까 질문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한번 댓글을 읽어봤는데요. 답변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채택해주고요.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답변한 사람에게 쪽지로 전달합니다. 언제나 강조하지만 감사한 마음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찬 학생은 언제든 다시 찾아보기 위해 이 글을 북마크합니다. 왠지 까먹고 다시 찾아볼 것 같거든요. 이제 북마크를 했으니 잘 들어가 있나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이전에 북마크해뒀던 글들이 잘 있나 확인해 보고요. 검색 기능을 활용해 봅시다. 며칠 후 청강사님은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 중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직접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우선 조별로 프로젝트 게시판을 방문해 봅시다. 빽빽한 타임라인이랑 체크리스트 그리고 게시판들을 보니까 다들 열심히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점은 매니저로 돌아가서 새로운 강사님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강사님과 미리 연락해서 어떤 아이디와 이메일을 쓰고 그리고 사용하고 싶으신지 미리 받아놨습니다. 받은 대로 입력하면 강사 이메일을 통해 계정이 자동으로 전송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ETC로 올라오는 질문글이 많아진 것 같아서 스택 게시판에 태그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태그를 추가하는데 쪽지가 태그를 추가하고요. 색상까지 추가해줘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태그가 하나 생성됐습니다. 태그를 추가하는데 쪽지가 도착했다는 알람이 왔습니다. 알림을 눌러 쪽지함을 가보니 홈페이지 아이디를 비활성화 처리해달라는 쪽지가 와있네요. 따로 사정을 들어보고는 처리해야겠다는 답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회원관리 페이지로 돌아가서
비활성화 처리를 도와줄 겁니다. 그런데 최근 홈페이지 이용률이 저조한 듯해서 통계 페이지를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환기수 중 참여도가 제일 높은 학생 2명을 뽑아 간단하게 포상을 추진해볼까 합니다. 메인 페이지로 돌아온 매니저는 동영상 게시판에 공부와 무관한 동영상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다니 처단이 필요하겠네요. 매니저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요. 다른 회원들이 볼 수 없도록 비활성화 처리합니다. 그리고 매니저의 지친 하루 업무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상 동영상 발표였습니다. 일단 이제 시연 동영상 발표는 넘어가고요. 다음 분석 설계 작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분석 설계하면서 제일 먼저 유스케이스 명세서를 작성하였고요. 그리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함으로써 매니저, 강사, 학생이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저희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설계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시스템적으로 설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그 게시글과 그리고 회원 간의 관계, 그 다음 이제 게시글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옵션들에 대한 관계, 그리고 글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파일과 태그에 대한 기능까지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베이스의 ER 다이어그램이고요. 저희 링캔버스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능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정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스토리보드를 작성함으로써 저희 조원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페이지를 만들어야 하는지 공유해 나가면서 페이지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지 기술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간단하게 코드 소개에 앞서서 저희는 스프링 MVC 패턴을 사용했고요. 그 MVC 패턴 위에서 각각의 어떠한 기술이 들어갔는지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표적으로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부터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 홈페이지 로그인 플로우를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정확하게는 클라이언트에서 로그인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미리 설정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의 설정을 통해서 로그인의 인증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인증 관리를 통과하면 로그인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로그인 시에 요청했던 자동 로그인 기능이나 혹은 로그인 세션을 통해서요. 자연스럽게 로그인 메인 화면으로 접속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해서 로그인만 처리한 게 아니라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누구는 사용할 수 있지만 누구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기능들을 제한하는 데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위에 보시면 프리어서라이즈, 포스터서라이즈라는 나와 매니저, 관리자는 글을 수정할 수 있지만 타인은 수정할 수 없게 한다거나 혹은 관리자 혹은 나만 글을 삭제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러한 관리 기능을 사용하는데 저희가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는 타임리프에 스프링 시큐리티를 같이 함께 얹었는데요. 그를 통해서 단순하게 그냥 그 권한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이고만을 제어한 게 아니라 이 스프링 시큐리티와 타임리프 엔진을 사용해서 자바스크립트 또한 렌더링 되지 않게 해서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지만 강사는 수정할 수 있게 하지만 학생은 수정할 수 없도록 이런 식으로 제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를 MySQL을 사용했는데요. 곳곳에 트리거와 프로시저를 사용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프로시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래스 생성 시에는 학생 수를 받게 되고 그 학생 수에 걸맞는 아이디가 같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때 저희는 프로시저라는 아이템을 사용해서요. 그 인원수만큼 저희가 만들어 놓은 조건에 따라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트리거까지 거기에 같이 얹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 특성상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로그인 시에는 항상 그 권한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기본적으로는 학생이라는 권한을 그 만들어진 계정에 넣기 위해서 그 애프터 인서트 트리거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마이바티스를 사용하게 되면서 다이나믹 쿼리를 사용했는데요. 저희가 검색 기능을 처리하면서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이 쿼리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수행하는 것은 너무 비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쿼리를 활용해서 이 if 사이에 그 조건문들을 제어하는 것으로 그 하나의 셀렉트 문으로 이 검색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이바티스의 use generated key라는 것을 사용했고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글을 쓰고 난 뒤에 해당 글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뭔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거에 해당하는 ID 값을 저희가 필요로 할 때 그냥 최근에 넣었던 글들을 불러오는 것이 아닌 그 프라이머리 키에 오토 인크리먼스가 걸린 ID 값들을 저희가 직접 불러올 수 있도록 사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능을 사용한 이제 GIF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짧게나마 Vue.js도 사용했는데요. Vue.j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플로우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이 뷰 모델이라는 것이 스프링의 그 컨트롤러를 대신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뷰단에서 넘어온 이벤트를 관리하거나 서버 통신을 대신해주고 그다음 모델에서 렌더링된 값들을 뷰에다가 집어넣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우측에 보이시는 설정을 통해서 스프링의 웹팩 배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스프링 서버 통신을 하기 위해서 Axios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 페이지 안에서 싱글 페이지 안에서 CRUD가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함수들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의 특성상 게시물에는 항상 옵션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료되거나 종료를 있거나 뭐 게시물 URL 혹은 다운로드 주소. 근데 이런 것들이 같은 글이지만 서로 나누기에는 뭐 컬럼이 거의 같거나 아니면 테이블이 여러 개 나오거나 이렇게 되게 애매한 모양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모습처럼 왼쪽에 보이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했고요. 하나의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에 보조 테이블을 5개 붙여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보조 테이블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바단에서는 인터페이스로 아티클 옵션을 구현해뒀고요. 그 아티클 옵션을 상속해두는 클래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트랜잭션을 사용했었는데요. 이제 트랜잭션의 콘테스트 설정이고요. 여기 보시면 하나의 함수 안에 뭐 프로젝트도 들어가고 그룹의 멤버를 설정하고 조장을 설정하는 등의 다양한 인서트들이 한 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홈페이지 특성상 이런 데이터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원활한 이용에 큰 무리가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이라는 하나의 논리적 구조로 묶어서 하나라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롤백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웹소켓을 사용했습니다. 웹소켓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든 홈페이지에서 알람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자바 스크립트를 구현해 두었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어느 페이지에 있든 쪽지든 댓글이든 이런 알람들이 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웹소켓을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스프링에 들어가 있는 기본 설정을 따라가기 위해서 XML 설정이 아니라 자바 파일의 설정을 따로 진행했고요. 그리고 여기 소켓.js 스톰프를 사용해서 저희는 한 명이 다수에게 특정한 다수에게 보내는 알람 또는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알람 이 모든 것들을 구현해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이 웹소켓을 통해서 제대로 전달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그리고 채팅 또한 웹소켓으로 구현해 두었는데요. 채팅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현재 우리가 대화했던 내용들도 중요하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어떤 대화 내용을 가지고 어떤 파일을 공유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채팅방에 파이어베이스라는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구성해 두었고요. 그래서 채팅방에 접속 허락하게 되면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을 해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채팅을 했는지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채팅을 저희가 보냈을 때 웹소켓으로 우리 접속되어 있는 친구에게 따로 보내는 기능 플러스 알파로 파이어베이스의 메시지를 저장하고 또한 파일 주소까지 업로드한 파일 주소까지 저희가 저장을 하게 돼서 그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코드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베이스를 이제 사용하기 위한 CDN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파이어베이스의 초기화와 실행을 위한 코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페이저도 직접 따로 구성을 했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페이저 함수를 조금 이용해서요. 간단한 생성자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원하는 현재 페이지와 그리고 전체 글 개수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페이저가 구성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넘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개의 수 이외에도 이제 한 페이지에 보여지는 글의 개수 그리고 버튼의 숫자 등을 상수로 가지고 있고요. 그 네 가지 숫자로 복잡한 계산을 하나의 함수로서 해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용한 기술들인데요. 대표적으로는 프론트에서는 이제 타임리프와 Vue.js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에서는 스프링 시큐리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툴 쪽에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RDS와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등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히스토리인데요. 저기 뒤에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앞에도 저희가 사진을 찍어놨고요. 저희 보시면 칸반보드 형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o do, process, done이라는 과정을 거쳐서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완성했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해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프로젝트 진행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설정해 나가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GitHub를 통해서 저희가 형상 관리를 진행했고 총 커밋 수는 1502회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트러블 슈팅 같은 경우는 구글 독스의 엑셀 파일을 가지고 저희가 따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너무 고생한 조원들 앞에 불러다 놓고 한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 들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최고 연장자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요. 이렇게 많은 분이 찾아올 줄 알았으면 사진을 좀 더 제대로 고를 걸 그랬는데 다른 반이 졸업하는 걸 몇 번 봤었는데 뭐 많이 배웠다느니 뭐 취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그런 말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저희 125일 동안 그리고 플러스 몇 번의 주말까지 그냥 그만큼 지금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저희는 뭔가 해낼 그런 6개월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의 대표 한마디 해주시고. 네, 우선 대표로서 6개월 동안 저희 수업해 주시고 또 모르는 거 질문 다 받아주신 강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주말에 모이지 않으려고 다들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학원에 다들 고생해 주신 조원들한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장으로서 저희 한 2달 분절이로 열심히 했는데 솔직히 제가 능력이 제일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조원들이 너무 고생을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근데 혹시 얼마나 진행하셨나요? 저희 지금 4주차예요. 4주차에 이제 한참 남았는데 5개월 동안 고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